엄마, 불이야. 아이들의 비명이 연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문고리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코트를 벗어 손에 감은 그 사람은 주저없이 뜨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연기 속에서 새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으로도 그분은 손주들을 놓지 않았죠.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겐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가 어떻게 폐지를 줍게 됐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르릉. 아침 일찍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 박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죠.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창문이었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복도에서 새쌍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살 서준이, 서윤이,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아빠 오시면 같이 가자. 새쌍둥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남편 준혁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대학 졸업 후 응급구조사로 7년을 일했죠. 하지만 준혁 씨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서진 씨, 계단 아래에서 시어머니 강유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새쌍둥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어요. 고급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아이들 교육 선생님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소개받은 분으로 바꿀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 의견 따윈 필요 없다는 말투였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결혼 전 어머님은 반대하셨죠. 그런 집안 딸과 결혼은 안 돼.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7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서연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만큼은 사랑하시는 게 보였죠.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하지만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 앞에서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남편 준혁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준혁 씨는 제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야지. 준혁 씨만큼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유일한 따뜻함이었죠. 복도 끝에서 가사도우미 박순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신 분이었어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할머니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지나가시며 작게 속삭이셨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이 계속되길, 준혁 씨와
새쌍둥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영원하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범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시댁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게 언젠가 저를 짓누를 것만 같았습니다. 도입부 시퀀스 1. 엄마, 불이야. 아이들의 비명이 연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문고리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코트를 벗어 손에 감은 그 사람은 주저없이 뜨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연기 속에서 새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으로도 그분은 손주들을 놓지 않았죠.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겐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가 어떻게 폐지를 줍게 됐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르릉. 아침 일찍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 박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죠.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창문이었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복도에서 새쌍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살 서준이, 서윤이,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아빠 오시면 같이 가자. 새쌍둥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남편 준혁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대학 졸업 후 응급구조사로 7년을 일했죠. 하지만 준혁 씨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서진 씨. 계단 아래에서 시어머니 강유진 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새쌍둥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어요. 고급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아이들 교육 선생님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소개받은 분으로 바꿀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 의견 따윈 필요 없다는 말투였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결혼 전 어머님은 반대하셨죠. 그런 집안 딸과 결혼은 안 돼.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7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서연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만큼은 사랑하시는 게 보였죠.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하지만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 앞에서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남편 준혁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준혁 씨는 제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야지. 준혁 씨만큼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유일한 따뜻함이었죠. 복도 끝에서 가사도우미 박순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신 분이었어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할머니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지나가시며 작게 속삭이셨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이 계속되길, 준혁 씨와 새쌍둥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영원하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범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시댁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게 언젠가 저를 짓누를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은 안 됩니다. 절대 못 두고 갑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래요? 그럼 당신 선택이에요. 아이들 데려가되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생활비도 양육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회장님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집 정리하고 나가요. 가져갈 건 개인 물건뿐이에요. 우리 집 재산은 손도 대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쌍둥이 방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아빠 보러 가? 서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죠. 얘들아, 우리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서윤이가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명품 옷과 비싼 가방은 모두 두고 갔어요. 그건 재벌가 며느리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아이들 물건만 챙겼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석함에서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이게 마지막 재산이 될 것 같았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민지야. 민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지금 집에서 나와야 해. 애들 셋 데리고. 잠깐만 있다 갈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엄마도 지금 아파트 월세 밀려서 빚도 많고 너희 넷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엄마,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나고 친정도 갈 수 없는 상황.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결혼 후 모든 걸 시댁에 의지하며 살았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남에서 시작해 점점 외곽으로, 점점 더 낙후된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요? 그것도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도 요즘 비싸요. 500으로는. 잠깐만요. 중개인이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전단지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반지하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 근데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보러 갈게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은 밤만 보이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좁았고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죠. 엄마, 여기서 살아?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응, 잠깐만. 엄마가 곧 더 좋은 곳 구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팔아 보증금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준혁 씨가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반지였죠. 죄송하지만 반지만 팔아도 될까요? 이 다이아몬드 반지요. 귀금 속 상인이 확대경으로 반지를 살폈습니다. 500만 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손가락이 텅 비었습니다. 결혼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대문을 나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새쌍둥이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재벌가 며느리에서 반지하 엄마가 되기까지 단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습기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새쌍둥이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며 울먹였죠. 엄마, 우리 방은 어디야?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자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재미있을 리 없다는 걸.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반지하 창문으로는 하늘 반쪽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준혁 씨, 미안해요.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지하 생활 석 달째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다녔는데 이젠 폐지를 담는 마대를 들고 골목길을 헤맸죠. 손에 때가 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 검은 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고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옷은 낡았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배고파? 서준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와 김치가 전부였죠. 계란을 삶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새쌍둥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엄마는 안 먹어? 서윤이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웃어야 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서윤이, 서연이 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시지 못하고 계시네요. 급식비도 2달째 밀렸고요. 담임 선생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많이 위축돼 보여요.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죠. 재벌가에서 살 때는 그 모든 게 당연했는데 이젠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엄마가 됐습니다. 오후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어쩔 수 없었죠.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수레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게. 너는 오빠, 언니 손잡고 있어. 아이들은 제 뒤를 따라오며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폐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골판지를 모으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저 여자 맨날 여기서 폐지 줍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다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걸 팔아야 내일 밥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5,000원이네요. 고물상 주인이 돈을 건넸어요. 하루 종일 주운 게 고작 5,000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3개를 샀습니다.
아이들 저녁이었죠. 남은 돈은 2,000원. 내일 아침 우유를 사야 했어요. 반지하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따뜻한 밥과 반찬이라는 걸.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었죠. 준혁 씨,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울었습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새쌍둥이랑 저를 어떻게 하라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 씨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또 폐지를 주었죠.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35살이었지만 40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자세, 지친 얼굴. 이게 나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재벌가로 시집갈 때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새쌍둥이를 지켜야 했어요. 저는 다시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차가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사람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강유진이었습니다.